먼저 서울대학교 진미정 교수님께서 아동 돌봄 정책 조정 및 통합기구 설치 방안 논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있는 진미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 분과에서 함께 활동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지 박사, 육아정책연구소의 유혜미 박사, 서울연구원의 이마른 박사, 그리고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최은영 교수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내용은 아동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존재하는 정책적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런 걸림돌들 중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어떤 정부 조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아동 돌봄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전과 보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동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동돌봄 서비스는 아동들의 생애 초기의 출발선의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기 돌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기 전반을 포괄하는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패러다임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지면서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돌봄과 관련된 권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세 가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세 번째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동 돌봄에 접근하던 방식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돌봄을 사유할 것인가 또는 그것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족의 돌봄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해 왔는데 지금은 아동 중심으로 아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돌봄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하고 공평한 돌봄을 받게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돌봄에 대응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이 되었고 또 이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아동 돌봄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동 돌봄이라는 말 대신에 영유아 돌봄 또는 초등 돌봄이라는 말로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영유아 돌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또 연령이 구분이 되어서 영아와 또 유아를 나누기도 하고 기관 보육이나 가정 보육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촘촘하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우리는 개발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만 0세를 제외하면 1세부터 거의 80%, 90%의 비율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질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제공되는 것인가가 아이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4년 가장 먼저 도입된 초등 돌봄 교실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또 다함께 돌봄센터, 작년부터 시행하게 된 학교 돌봄터 등 다양한 전달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달 체계들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소관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도 보시면 사실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정부 내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영유아 돌봄을 살펴보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표준교육 과정이 도입되었고, 또 부처 협업과제로 보육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도 명시화된 적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정보 공시라든가 평가 체계를 연계하는 일이라든가 결제 카드를 통합하고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재무 회계 규칙을 통합하는 것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전달 서비스 기관들을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상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된 것이 성과이기도 합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국정과제에 온종일 돌봄 구축 체계가 포함된 이후로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협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 TF가 구성이 되면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통합하는 학교 돌봄터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또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전 우선 이제 영유아 돌봄을 먼저 살펴본다면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 수준이나 처우가 달라서 그런 기관마다 서비스의 격차, 질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돌봄의 모든 수요를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종일제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 시의 긴급 돌봄이나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아직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초등 돌봄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그런 다양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유사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온 우리의 그런 경로 때문에 기관별 서비스의 종류와 질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아동 발달의 어떤 계층화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어서 우려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그런 협의체가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력이나 결합력 같은 것들은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돌봄과 마찬가지로 긴급 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영유아 돌봄이나 초등 돌봄 또는 합쳐서 아동 돌봄을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제 부처를 통해서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각 국에서 학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각 나라에서 학위를 하고 오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저희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98년부터 보육 업무가 교육연구부, 우리로 따지면 교육부로 일원화되어서 통합이 되어 왔습니다. 아동보호나 아동수당 업무는 여전히 보건사회부에 남아있지만 돌봄은 이제 교육부에서 통합한 사례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98년부터 취약전 아동의 돌봄과 교육과 가족정책을 통합해서 부처를 새로 신설하였다가 2010년부에는 다시 교육부로 이름을 개편하면서 돌봄을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은 보건연대부에서 그리고 3세부터는 엄마 학교라고 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의무화되어서 교육청소년체육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 중에서도 엄마 학교에 좀 조기 입학하고 싶은 아이들은 허용을 함으로 해서 교육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족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포괄적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 정책을 소관하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주정부 차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영유아 돌봄만 보자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후생노동성에서 영유아 보육과 가족 정책, 문부과학성에서 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5년에는 내각부 안에 아동 영유아 양육 본부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아동 가정청을 설치해서 후생 노동성에 있었던 아동 정책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저희가 정리를 해본 점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교육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교육 중심으로 아동 돌봄을 통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고 독일처럼 연방정부에서는 사회정책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하되 실질적인 실행과 역할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에 일임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별도의 상위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들의 사례는 사실 이원 내각제에 입각한 국가들의 사례로 부처 조정이나 통합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부처의 칸막이가 높고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 중심의 이런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동안은 정부에서 했던 다양한 통합과 조정의 시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런 아동 돌봄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우선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것 이전에 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추진을 위한 일시적인 기구를 신설하고 그 안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함으로 해서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칭 아동돌봄 통합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서 통합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또는 사회부총리가 이런 아동돌봄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 정부 조직법상 아동돌봄 사무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사실 이런 강한 행정력을 가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칭 아동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아동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동돌봄의 종합설계, 그러니까 영유아 안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초등돌봄 안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렇게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어떻게 이걸 쭉 연속성상에서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로드맵과 세부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된 통계를 생산하는 것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것, 또 제공기관의 국공립 비율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달 기관들, 서비스 기관들의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체계, 이 체계들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과 예산 구조의 통합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의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된 이후에는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적 시행을 위한 부처의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가 될 텐데요. 두 가지 안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개편하는 방식인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한 방식입니다. 영유아와 초등돌봄, 아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활동 지원, 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재편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맞벌이 가정에 지원하는 서비스 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되게 협소하게 정의되었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 정책들이 또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돌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현금 지원이나 휴가 휴직 제도, 부모 지원과 같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은 교육과 돌봄이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돌봄 및 교육 정책을 통합하는 부처 개편안으로 스웨덴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돌봄과 교육의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육 투자 차원에서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특성상 교육 중심 통합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가 높을 수 있고 또 학교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우리가 논의하게 될 K학년제 도입이나 초등교육 전반의 재구조화를 도모하기도 용이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초등 저학년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돌봄 공백이 영유아 단계까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초등교육 전반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간의 교육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될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이런 방안들이 베스트 솔루션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동 중심의 돌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존재해왔던 분절된 돌봄 정책을 조정하는 거나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한계점으로 또는 과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통합의 논의에는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매우 필수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이 단초를 마련하는데 또는 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앞으로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해결하기 더 어렵고 아동의 삶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삶의 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이것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재구조화나 조정과 통합을 논의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담으면서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